박서방은 쓸모없는 쓰레기야. 내 딸은 자네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났어야 해. 제 이름은 박서준, 나이는 37살입니다. 저는 지난 12년간 서울에서 사모투자회사를 운영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조차 모르는 금융투자를 해왔습니다. 유령회사, 익명의 펀드, 제 이름을 서류더미 깊숙이 묻어두는 지주회사들을 통해 일하죠. 가장 똑똑한 변호사들조차 저를 찾아내는데 몇 달이 걸릴 정도입니다. 저는 그런 방식을 좋아합니다. 깔끔하고 보이지 않으며 강력하죠. 하지만 지금 장인어른의 부엌에 서서 그가 마치 모욕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 커피 머그잔을 휘젓는 것을 보며 저는 전혀 강력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갓 내린 아라비카 커피의 진한 향과 값비싼 맞춤 부엌의 향수가 섞여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거대한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이탈리아산 대리석 조리대에 반사되며 제가 그를 쳐다보려 할 때마다 눈을 멀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아름다운 복수와 로맨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종류의 콘텐츠를 더 받아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김영철 장인어른은 3년 내내 저를 쓸모없는 놈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가족 저녁 식사, 모든 명절, 제가 그 집 현관문을 넘을 때마다 말이죠. 그는 제 아내 지우를 향해 손짓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딸은 박 원장 아들과 결혼할 수도 있었어. 하지만 아니, 기껏 선택한 게 자네야.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말할 용기도 없는 남자지. 지우는 아침 식사 테이블에 앉아 접시에 담긴 달걀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절대 고개를 들지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망할 달걀 속에 우리 결혼 생활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담겨 있기라도 한 것처럼 계속 휘젓기만 했죠. 저는 장인어른의 말보다 그녀의 침묵의 무게를 더 무겁게 느꼈습니다. 서준 씨는 금융 쪽에서 일해요. 아빠. 그녀가 마침내 중얼거렸지만 여전히 제 눈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약하고 거의 들리지 않았으며 그 사실이 김영철의 어떤 모욕보다 더 아팠습니다. 금융?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야. 우리가 아는 바로는 그냥 보험이나 팔고 다닐 수도 있어. 아니면 어느 허름한 쇼핑몰 구석, 사무실에서 늙은이들 연금이나 관리하고 있겠지. 저는 그가 화관감 아일랜드 식탁, 주위를 서성이며 한 바퀴 돌 때마다 얼굴이 더 붉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김영철, 4년 동안 실질적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바이오 기술 회사 넥소라 바이오의 창립자이자 대표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건설 사업에서 돈을 물려받았고 그게 자신을 무슨 금융 천재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죠. 김영철이 몰랐던 것은 제가 지난 8개월 동안 그의 회사 재무제표를 추적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넥소라 바이오는 돈을 줄줄 흘리고 있었고 벤처 캐피털 자금에 얼마 남지 않은 부분마저 태워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정확히 제가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익명의 투자자가 필요했죠. 자네는 그냥 번거리처럼 앉아만 있군. 김영철이 제 가슴에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사내 대장부라면 당당해야지. 진짜 남자는 자신을 변호할 줄 알아야 해. 저는 맥박이 빨라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인어른 말씀이 맞습니다. 부엌은 조용해졌습니다. 지호는 마침내 접시에서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김영철조차 제 대답에 놀란 듯했습니다. 곁눈질로 보니 가정부가 식료품 저장실 문 앞에서 듣지 않는 척하며 얼어붙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내 말이 맞다니.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불확실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 등바디에 걸쳐둔 가죽 재킷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정말 더 나은 사람을 만났어야 했습니다. 가죽의 차가운 감촉이 이상하게도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등 뒤로 느끼며 현관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는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졌고 왁스 칠한 나무 바닥 위로 내딛는 걸음마다 메아리가 울렸습니다. 문손잡이에 손이 닿았을 때 지우의 의자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 씨, 잠깐만요. 하지만 저는 이미 밖으로 나와 서울의 차가운 11월 공기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도시 특유의 습기와 공해 냄새를 맡으며 모든 것이 곧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의 전동 대문이 등 뒤에서 금속성 클릭 소리를 내며 닫혔고 그 소리는 마치 마침표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5년 전 판교에서 열린 학회에서
지우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작은 바이오 회사에서 유전자 치료 응용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일에 대해 총명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의료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습니다. 강당은 꽉 찼지만 그녀가 말을 시작했을 때 그 공간에는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발표자와 사랑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빠르게 진전되었습니다. 아마 너무 빨랐을 겁니다. 18개월 만에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고 그녀의 아버지는 몇 주 동안 그 결혼식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그는 더 크고 더 비싸고 그의 골프클럽 친구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만한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지우와 저는 소박한 것을 선호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부부로서의 첫 크리스마스 때 시작되었습니다. 김영철은 와인을 너무 많이 마시고 제 직업에 대해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두에게 하는 것과 같은 모호한 대답을 했습니다. 사모투자, 포트폴리오 관리, 고액 자산가 자문, 모두 기술적으로는 사실이었지만 제가 바로 그 고액 자산가라는 결정적인 세부 사항이 빠져 있었죠. 제 회사인 한빛투자는 5천억 원 이상의 자산을 관리했습니다. 우리는 기술 및 의료 회사의 초기 단계 투자에 특화되어 있었는데 이는 신중함과 익명성을 요구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 머물며 제 명성을 쌓았고 다른 사람들이 공을 차지하게 하는 동안 조용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꿈만 꿀 수 있는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철은 저의 신중함을 약점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저의 의문스러운 직업과 진짜 남자라면 경력에 대해 더 투명해야 한다는 식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화제를 돌리거나 웃어넘겼지만 결코 그를 멈추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절대 저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언어적 공격은 다음 몇 달 동안 심해졌습니다. 김영철은 제 옷, 제 차, 제 야망 부족에 대해 비꼬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저를 그들의 사교계에 있는 다른 남자들, 비싼 차를 몰고 자신의 성취에 대해 큰 소리로 떠드는 성공한 의사나 변호사들과 비교했습니다. 저는 눈에 띄지 않는 은색 현대 아반떼를 몰았습니다. 김영철에게 그것은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 악화시킨 것은 이 대결 동안 지우가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했던 자신감 넘치는 과학자는 조용하고 변명하는 사람으로 변했고 끊임없이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핑계를 댔습니다. 그녀는 특히 심한 저녁 식사 후에 저를 옆으로 끌어당겨 사과를 속삭이며 나아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에게 직접 맞서지는 않았습니다. 결코 그 일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3개월 전 저는 모든 것을 바꾼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잠재적 투자를 조사하던 중 넥소라 바이오의 자금 조달 서류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었고 조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돈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개의 벤처 캐피털 회사에 접근했지만 부채 대비 수익 비율이 진지한 투자자들을 겁먹게 했습니다. 그때 저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익명의 투자를 통해 김영철의 회사를 구하는 것을 도울 수도 있었고 아니면 파산하게 내버려 둘 수도 있었습니다. 제 아내 사업가는 수익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제 아내 사위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제 신원을 여러 겹의 기업 구조 아래 묻어둔 채 실사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김영철은 자신의 구원자가 저녁 식사 테이블에 앉아 그의 모욕을 듣고 그의 딸이 침묵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넥소라의 변호사들과의 회의는 중개인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어떤 문서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케이맨 제도에 본사를 둔 한국 바이오 기술에 관심이 있는 투자 펀드일 뿐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3주 전 지우의 생일 저녁 식사 때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김영철의 집에 있었고 그는 제주도에 있는 별장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심장외과 의사인 처남초의 서방을 초대했습니다. 식탁은 화려하게 차려져 있었고 값비싼 꽃 장식에서는 역겨울 정도로 달콤한 향기가 풍겼습니다. 서방이 최근에 새 보트를 샀다네. 지우가 케이크를 자르는 동안 김영철이 발표했습니다. 40피트짜리 요트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5년 동안 버는 것보다 더 비싸지. 서방은 웃으며 제 어깨를 너무 세게 쳐서 친근하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박 서방은 최근에 뭐 크게 산 거라도 있나? 새 차라든가 투자용 부동산이라든가 예상했어야 했습니다. 김영철의 눈이
그가 막 치명타를 날리려 할 때 나타나는 익숙한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박서방은 그런 종류의 구매는 하지 않아. 김영철이 가짜, 동정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좀 더 실용적인 타입이지 안 그런가, 박서방? 지우는 조용히 하라는 경고로 테이블 밑에서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떨리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김영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 수평선에서 폭풍이 형성되는 것처럼 공격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자고. 내 딸은 뛰어난 과학자야. 중요한 저널에 논문도 발표하고 국제학회에서 연설도 하지. 누구와도 결혼할 수 있었어. 의사, 변호사. 진짜 전망이 있는 사람 말이야. 대신에 그녀는 우리 모두 실수는 하니까. 그는 저를 향해 막연하게 손짓했습니다.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지우의 손이 제 손 안에서 힘없이 풀렸습니다. 최서방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을 본 것처럼 케이크를 쳐다보고 있었고, 김영철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요. 그녀는 무릎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얼굴은 당혹감으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당혹감이 아니라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보다 열등하다고 여기는 사람과 결혼한 것에 대한 저에 대한 당혹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것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우는 저를 변호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는 그와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는 아닐지라도 침묵할 만큼은, 그가 그녀의 가족 앞에서 저를 파괴하도록 내버려 둘 만큼은 동의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냅킨을 신중하게 테이블 위에 놓고 김영철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장기널은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저는 단호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정말 더 나은 사람을 만났어야 했습니다. 저는 지우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뜨거웠고 그녀가 살짝 떠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코트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지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 일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오직 저 자신만을 생각하며 그 결정을 내릴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운전해 오는 동안 생각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저는 넥소라 바이오를 위한 투자 서류를 준비해 왔습니다. 김영철의 회사를 구하고 그의 은퇴를 보장할 400억 원의 자금 조달 패키지였죠. 서류는 준비되었습니다. 제 서명만 빠져 있었습니다. 봉투는 제 사무실 책상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직 제 서명만이 김영철을 구원과 파멸 사이에서 가르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엔진이 식으면서 나는 특유의 금속성 소리를 들으며 10분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 서류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훨씬 더 만족스러운 일을 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김영철이 자신이 쓸모없다고 여겼던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배우게 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변호사인 이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3가지 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넥소라 바이오에 대한 투자 관심에 공식적인 철회, 보류 중인 자금 조달 계약에 대한 해지 통지, 그리고 익명의 투자자로서의 제 신원을 공개할 수 있게 해주는 기밀 유지 해제였습니다. 확실합니까, 박 대표님? 여의도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회의 중에 이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비서가 가져온 커피는 우리 사이의 테이블 위에서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분석하셨지 않습니까? 가족 정치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기본은 탄탄합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때로는 최고의 투자는 하지 않는 투자입니다. 정오까지 저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다음 날 아침 정확히 10시에 넥소라 바이오의 철회 통지를 전달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김영철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전에 하루 종일 공황 상태에 빠지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발밑의 땅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저녁 8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생일 저녁 식사 이후로 언니 집에 머물고 있었고 그녀의 자세로 보아 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눈은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요. 그녀가 거실에서 제 맞은편 안락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의자를 가르는 몇 미터보다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좋아요. 아빠가 오늘 전화했어요. 지난밤에 너무 심하게 군 것 같다고 걱정하세요. 저는 거의 웃을 뻔했습니다. 걱정한다고? 아빠가 사과하고 싶어 하세요. 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셋이서 저녁 식사라도 하면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지 어떤 신호라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여전히 이것이 상처받은 감정과 다친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가 방금 그의 회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모욕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지우 씨,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나를 부끄러워했나요? 질문은 그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뭐라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당신은 단 한 번도 당신 아버지가 나를 모욕하는 것을 멈추게 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요. 진심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보호적이어서 그래요. 그는 당신 가족 전체 앞에서 나를 쓸모없는 쓰레기라고 불렀어요.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맞서면 그는 너무 화를 내요. 그래서 당신은 내 존엄성 대신 그의 편안함을 선택했군요. 그건 불공평해요. 하지만 그것은 공평했고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오래전에 자신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가 침묵할 때마다, 그가 그의 행동에 대해 변명할 때마다 그녀는 남편 대신 아버지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두 번째 선택이 되는 것에 지쳤습니다. 사랑해요. 그녀가 말했고 그것이 어떻게든 모든 것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면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녀는 1시간 후에 떠났고 저는 그녀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로는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계속하더라도, 우리가 상담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그녀의 일부는 항상 아버지의 눈을 통해 저를 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상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교통은 언제나처럼 혼잡했지만 저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10시 정각에 이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철회 통지가 넥소라 바이오에 전달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20분 후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준 씨, 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아빠 회사가 방금 주요 투자자를 잃었어요. 400억 원이에요? 아빠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유감입니다. 저는 중립적인 목소리를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들은 누가 빠졌는지 말해주지 않아요. 익명의 투자 그룹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기밀 유지 조항 위반을 주장하고 있대요. 아빠는 파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마지막 단어에서 갈라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사무실에서 아버지의 세계가 무너지는 동안 평정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세오준 씨, 당신 금융 쪽에서 일하잖아요. 혹시 주변에 알아봐 줄 수 있어요? 이 투자 그룹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는지요? 아이러니는 거의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투자자를 찾는 데 도움을 달라고 제게 요청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그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녀가 찾고 있는 구원이 전화기 저편에서 도움을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걸 알아볼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2개의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고 다음 날 아침에 보내도록 예약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우에게 갈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김영철에게 갈 것이었습니다. 둘 다 이 변호사의 3번째 메시지와 함께 정확히 아침 10시에 도착할 것이었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모든 사람이 정확히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철은 마침내 그의 식탁에 앉아있던 쓸모없는 쓰레기가 그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진실의 날은 서울의 전형적인 회색, 하늘과 함께 밝아왔습니다.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길고 뜨거운 샤워를 하고 제가 운전하는 차보다 더 비싼 이탈리아제 정장을 고르며 신중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사람들이 제가 정말 누구인지 보기를 원했습니다. 복수에는 대가가 따르고 저는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아니라 진실로 말입니다. 그날 오후 사무실에서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습니다. 매분이 1시간처럼 흘러갔습니다. 저는 넥소라 바이오의 파일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철은 순전히 오만함 때문에 유망한 회사를 파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이 반박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재능 있는 과학자들, 심지어 자신의 딸까지 해고했습니다. 밤 4시 30분에 저는 넥소레에서 지우의 전 동료였던 최수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 씨와 저는 여러 산업학회에서 만났었고 그녀는 항상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어려움에 대해 솔직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는 김영철이 그의 팀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목격자였습니다. 수진 씨, 지우 남편 박서준입니다.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준 씨, 물론 아니죠. 지우는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사실 다른 일로 전화드렸습니다. 가능한 투자를 위해 넥소라 바이오를 조사하고 있는데 그들의 연구 역량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듣고 싶어서요. 수진 씨는 잠시 조용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녀의 숨소리가 제 사무실의 정적 속에서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서준 씨,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김영철. 대표는 걸어다니는 재앙입니다. 뛰어난 과학자들, 탄탄한 연구 기반이 있지만 그 남자는 바이오 기술 회사를 운영할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는 연구팀을 공장 노동자처럼 대하고 과학적 데이터 대신 자존심에 기반한 결정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레선 유로트로핀 출시 건이요. 우리는 화합물이 임상시험에 충분히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6개월간의 시험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우는 왜 실패할 것인지 정확히 설명하는 20페이지짜리 분석 보고서를 썼죠. 김영철은 무시하고 출시를 강행했고 식약처가 신청을 거부했을 때 거의 50억 원을 잃었어요. 그 후 지우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김영철은 실패의 책임을 그녀에게 돌렸어요. 그녀가 부정적이고 회사 성공에 헌신적이지 않다고 말했죠. 그는 그녀의 근무 환경을 너무나 힘들게 만들어서 그녀가 그만둬야만 했어요. 솔직히 마음이 아팠어요. 지우는 제가 함께 일해본 가장 재능 있는 연구원 중 한 명이에요. 그녀는 넥솔에서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었고 몇 년 안에 연구 책임자가 될 수도 있었어요. 김영철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했어요. 해고된 다른 과학자들은요? 그때 3명이 직장을 잃었어요. 우리 모두 출시를 반대했던 사람들이었죠. 김영철은 본보기를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에게 의문을 제기하면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려고요. 그들 중 2명은 완전히 한국을 떠나 보스턴의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의 자존심이 건설적인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놀라운 인재들을 낭비한 거죠. 전화를 끊은 후 저는 거의 자정까지 사무실에 머물며 수진 씨가 말해준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제 창문 너머로는 불이 켜진 서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습니다. 각 불빛은 한 사람 한 이야기, 한 삶을 대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적어도 3사람의 삶을 극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철은 단지 가족 저녁 식사에서 저를 모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우가 그의 나쁜 결정에 대해 진실을 말할 용기를 냈기 때문에 그녀의 경력을 파괴했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400억 원의 투자는 단지 그의 회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년간의 오만함과 잘못된 판단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치명적으로 틀렸을 때조차도 항상 옳다는 그의 믿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지우가 결코 아버지와 남편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저를 파괴하는 동안 침묵했다는 사실에 결코 직면하지 않고 두 관계를 모두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선택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영철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저는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이미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새벽 1시가 넘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은 너무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우리 것이었던 침실로 올라가 텅 빈 침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결혼 직후 지우가 여기서 보낸 첫날 밤을 기억했습니다. 제가 모든 방에 꽃을 놓은 것을 보고 그녀는 웃었습니다. 장미꽃, 집, 제비꽃, 해바라기. 당신 좀 촌스러운 거 알아요?
그녀가 말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지우는 어디로 갔을까요? 언제부터 그녀는 자신의 눈이 아닌 아버지의 눈을 통해 저를 보기 시작했을까요? 아침 6시에 저는 다시 깨어 있었습니다. 진한 블랙커피를 마시고 예약된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검토했습니다. 지우에게 보내는 첫 번째 메시지는 간단하고 직설적이었습니다. 김영철에게 보내는 두 번째 메시지는 훨씬 더 짧았습니다. 둘 다 같은 충격적인 정보를 담고 있었지만 어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우에게는 유감이 있었습니다. 김영철에게는 오직 사실만이 있었습니다. 아침 9시 58분에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제 휴대폰은 제 앞에 뒤집혀 있었습니다. 벽시계에 째깍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매 순간이 정적 속에서 메아리쳤습니다. 10시 정각에 전화기가 2번 진동했습니다.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3분 후 제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였습니다. 세 번째 울릴 때 받았습니다. 서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빠진 속삭임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나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당신이 우리 아빠를 망쳤어요. 당신이 아빠 회사를 망쳤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습니다. 지우 씨, 당신 아버지는 당신 가족 전체 앞에서 나를 쓸모없는 쓰레기라고 불렀어요. 3년 동안 나를 사람 이하로 취급했죠. 그리고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변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복수라고요? 당신 그렇게 속 좁은 사람이에요? 내 속 좁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속 좁다니. 마치 내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사소한 일인 것처럼, 마치 기본적인 존중을 요구하는 것이 좀스러움인 것처럼 말입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지우 씨. 이건 결과예요. 당신 아버지는 수년간 사람들을 쓰레기처럼 취급했어요. 그를 위해 일하는 과학자들, 당신, 그리고 나. 이제는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그가 배울 때가 된 거예요. 전화기, 저편에서 그녀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라스키 제우스티인디네. 서준 씨, 제발요. 우리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아빠랑 얘기할게요. 진심으로 사과하게 할게요. 변하게 할게요. 당신에게는 그걸 할 3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3년간의 굴욕적인 저녁 식사, 잔인한 말들, 열등한 취급을 받았죠. 그리고 당신은 침묵했어요. 그러니 아니요, 지우 씨. 우리는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는 당신 아빠뿐만이 아니니까요. 당신도 문제예요. 그녀는 제 얼굴에 대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5분 후 제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김영철이었고 그는 제가 여보세요라고 말하기도 전에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개자식, 이게 재밌냐? 내가 네 빌어먹을 감정 좀 상하게 했다고 내 회사를 망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 장인어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해 못할 게 뭐가 있어? 지우가 다 말해줬다. 네가 그 투자자라고. 네가 발을 뺀 놈이라고. 그건 맞습니다. 23명이 나를 위해 일한다, 박서준. 23 가정이 이 회사에 의존하고 있다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소리 좀 했다고 그들 모두를 망가뜨릴 셈이냐? 사실 장인어른, 저는 장인어른의 회사가 제 돈으로 유지되는 것 없이 그 자체의 능력으로 성공하거나 실패하게 둘 생각입니다. 우린 계약이 있었잖아. 우리는 제가 서명하지 않기로 선택한 예비 계약이 있었습니다. 어떤 법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계약도 위반되지 않았습니다. 제 변호사들이 문서에서 그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영철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을 때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작아졌죠. 제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절망의 기색이 있었고 순간적으로 거의 동정심을 느낄 뻔했습니다. 뭘 원하나? 그래서 이쪽이 아무것도요. 장인어른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뭔가 있어야 할 거 아냐. 돈, 공식적인 사과, 뭐냐고. 저는 장인어른께서 쓸모없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미래를 손에 쥔 사람에게 경멸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바랍니다. 제가 3년 동안 느꼈던 것을 정확히 느끼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완전히 껐습니다. 침묵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방금 한 일을 처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당화와 쌓인 분노에도 불구하고 제 일부는 제가 방금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재력을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저는 제가 사업계에서 항상 경멸했던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생일 저녁 식사 때 지우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부끄러움,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저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죄책감은 사라졌습니다. 그 후 며칠은 안개 같았습니다. 지우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영철은 17번 더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제 변호사들이 모든 공식적인 연락을 처리했습니다. 넥소라 바이오는 공식적으로 주요 투자자를 잃었고 그 소식은 바이오 기술 업계의 마른 들판의 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회사의 투자를 고려하던 다른 두 투자자도 상황에 놀라 발을 뺐습니다. 넥소라의 부채 대비 수익 비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더 나빴고 저처럼 큰 익명의 투자자가 빠지자 엄청난 위험 신호가 켜졌습니다. 왜 그가 떠났을까? 그가 장부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엇을 봤을까? 추측은 불가피했고 파괴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지우가 예고 없이 사무실에 나타나 직접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달라 보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진 롤빵 모양으로 묶여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서명했어요. 그녀가 제 책상 위에 봉투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집도 가구도 모든 걸 당신이 가져요. 지우 씨, 아니요 서준 씨,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분명히 했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옳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그 모든 시간 동안 당신 대신 아버지를 선택했어요. 말을 해야 할 때 침묵했죠. 그리고 이제 그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우리 둘 다 치르고 있는 거죠.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바라보았고 예상치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분노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수용이었습니다. 깊고 체념한 슬픔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맞섰어요. 그녀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그의 행동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말했어요. 내가 넥솔에 있을 때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당신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요. 그가 내 경력을 망쳤고 이제 내 결혼 생활까지 망쳤다고 말했어요. 그가 뭐라고 했나요? 내가 드라마를 찍고 있대요. 당신에게 조종당하고 있대요. 당신이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다가 덮친 기회주의자래요. 그녀는 재미없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기죠? 지금도 당신이 수천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여전히 내가 속았다고 생각해요. 유감입니다. 그러지 말아요. 당신이 그에 대해 옳았어요. 그리고 내에 대해서도 옳았죠. 나는 당신을 변호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에게 맞설 용기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모두가 내 비겁함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지우는 사무실을 나갔고 저는 그녀를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말 중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손상은 영구적입니다. 어떤 관계는 진실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멀리서 김영철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넥소라 바이오는 1년의 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처음에는 8명, 그 다음에는 5명. 팡요에 있던 보조연구소는 문을 닫았습니다. 경제신문들은 미스터리한 주요 투자자의 철수에 초점을 맞춰 그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 상세한 기사는 리더십, 문제와 잘못된 전략적 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회사의 그림을 그린 여러 전직 직원들을 인용했습니다. 김영철은 논평을 거부했지만 손상은 이미 가해졌습니다. 업계에서 그의 평판은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과학적 조언을 무시하고 재능 있는 직원들을 학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대결 후 3개월이 지나 김영철은 한남동의 저택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온수 수영장과 테니스 코트가 있는 100억 원짜리 저택 앞에 이제 매매 표지판이 붙었습니다. 그는 넥소라를 몇 달 더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청산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별장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그가 몰던 벤츠는 중고 K5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골프클럽 회원권도 취소되었습니다. 김영철은 제가 설계한 추락을 경험하고 있었고 그 자신이 물려받은 돈과 부풀려진 오만함으로 쌓아 올린 받침대에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어느 날 우연히 그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운명은 기이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앞마당에서 화단의 잡초를 뽑기 위해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낡은 얼룩진 티셔츠와 빛바랜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정원사도 가정부도 운전기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땀 흘리며 지친 그가
한때 흠잡을 데 없었던 정원에서 잡초와 씨름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 차가 지나갈 때 그가 고개를 들었고 우리 눈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그 시선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자부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피로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마침내 이해한 남자의 깊고 사무치는 피로, 그리고 그는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다시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중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복수는 우리가 상상하는 만족감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공허한 느낌과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 라는 피할 수 없는 질문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1개월이 느린 폭풍처럼 지나갔습니다. 매주 넥소라 바이오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인원 감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서 전체의 폐쇄였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망한 유전자 치료 연구 일부를 개발했던 개발팀은 해체되었고 과학자들은 다른 회사나 다른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4월에 최수진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보스턴에 있었고 방금 $5천만 자금을 조달한 바이오 기술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준 씨, 할 말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저를 경계하게 만드는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넥소라가 파산 신청을 할 거예요. 공식적이에요. 다음 주에 변호사들이 발표할 거예요. 저는 조용히 그 정보를 처리했습니다. 제 일부는 이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큰 소리로 들으니 재무 보고서가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김영철 대표는 어때요? 저는 스스로에게 놀라며 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이오 코리아에서 컨설턴트 직책을 맡는다고 들었어요. 김포공항 근처의 작은 사무실이래요. 연봉 8천만 원. 한때 5억 원을 벌던 사람에게는 엄청난 추락이죠. 지우는요? 그녀도 여기 보스턴에 있어요. 케임브리지 생의학 연구소에서 자리를 구했어요. 다시 논문을 발표하고 있어요, 서준 씨. 지난 4개월 동안 3편이나요. 그녀는 결혼 생활에서는 찾지 못했지만 과학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어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몇 시간 동안 사무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은 아래에 펼쳐져 있었고 혼란스럽고 활기찼으며 모든 건물, 모든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작은 인간 드라마에는 무관심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저와 같은 얼마나 많은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자존심과 용서, 복수와 연민 사이에서 선택하고 있을까요? 넥소라의 파산 소식은 다음 화요일에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김영철의 흥망성쇠를 추적하는 기사에 반페이지를 할애했습니다. 기사는 발을 뺀 미스터리한 투자자를 언급했지만 제 이름은 여러 겹의 기업 구조에 의해 보호되었습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완전한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기사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영향을 받은 23의 가정이었습니다. 직장을 잃은 실험실 기술자들, 수년간의 연구를 포기해야 했던 과학자들, 12년 동안 그곳에서 일했고 이제 54살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던 접수원, 그들은 김영철에 대한 제 개인적인 전쟁의 부수적인 피해였습니다. 이 깨달음은 밤에 저를 괴롭혔습니다. 너무나 텅 빈 집에 킹사이즈 침대에 누워 저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자문했습니다. 제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파괴된 경력만큼의 가치가 있었는지, 제 상처받은 자존심이 그 많은 부수적인 파괴를 정당화했는지 답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새벽의 정적과 멀리서 들려오는 서울의 교통 소음뿐이었습니다. 6월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남동의 집을 팔았습니다. 실패한 결혼 생활의 기억,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삶의 기억에 둘러싸여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모든 방에는 추억이 있었습니다. 지우가 일요일마다 팬케이크를 만들던 부엌, 소파에 웅크리고 영화를 보던 거실, 우리가 결코 오지 않은 미래를 계획했던 침실. 저는 인천 송도로 이사했고 그곳에 한빛투자의 새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그 도시는 서울과 달랐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정돈되었으며 덜 혼란스러웠습니다. 정확히 제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남부 지역에는 성장하는 비즈니스 커뮤니티, 유망한 기술 스타트업, 그리고 저를 괴롭히는 기억들로부터 충분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송도에서의 첫 달은 이상했습니다. 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곳에는 제 과거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백지였고
그것은 동시에 해방적이면서도 외로웠습니다. 저는 송도의 작고 현대적인 아파트를 빌렸고 송도 센트럴파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는 호수 주변을 달리며 아침을 보냈고 소풍을 즐기는 가족들,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우리에게 먹이를 주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천천히 저는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투자,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인맥. 저는 실제 잠재력을 가진 원격 의료 플랫폼을 개발하는 젊은 기업가 그룹을 만났습니다. 20억 원을 투자하고 고문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익명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 제 얼굴, 제 평판을 프로젝트 뒤에 걸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는 것은 해방적이었습니다. 저는 제 익명성을 보호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서 기업의 보호막 없이 공개적으로 그냥 제 자신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잊어버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9월의 어느 날 송도의 한 빵집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낯이 익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알아보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 재앙적인 생일 저녁 식사에 있었던 김영철의 처남, 심장외과 의사 초의 서방이었습니다. 그도 동시에 저를 보았고 잠시 우리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에서 알아봄을 그리고 당혹감을 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못한 척해야 할지 분명히 고민하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박서방, 그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앉아도 될까요? 저는 빈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최서방은 커피를 주문했고 우리는 몇 초 동안 어색한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의학 학회 때문에 송도에 왔는데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여기서 당신을 만날 줄은 몰랐네요. 몇 달 전에 이사 왔어요. 들었어요. 그는 강박적으로 커피에 설탕을 저었습니다. 데메츠스타, 넥솔에 대해서도 들었어요. 당신이 그 투자자였다는 것도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김영철 대표가 말했나요? 직접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서울의 비즈니스 세계는 생각보다 좁아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있잖아요. 그 저녁 식사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어요. 김영철 대표가 당신을 그렇게 공격했을 때 제가 뭔가 말했어야 했어요. 왜 안 했나요? 좌의서방은 재미없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두려움 때문이었겠죠. 김영철 대표는 가족의 평화를 유지하고 싶다면 거스르지 않는 종류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모든 일이 일어나고 진실이 밝혀졌을 때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희생해서 얻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건 그냥 다른 이름의 비겁함일 뿐이죠. 그는 어떻게 지내나요? 저는 정말로 알고 싶은지 확신이 서지 않았음에도 물었습니다. 망가졌어요. 최서방이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재정적으로만이 아니라 그것도 그렇지만요. 감정적으로요. 그는 회사 집 지위를 잃었어요. 지우도 잃었죠. 그리고 그게 가장 아팠던 것 같아요. 그녀는 더 이상 그와 이야기하지 않아요. 미국으로 이사하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죠. 그의 아내는요? 오 여사님은 아직 그와 함께 있지만 힘들어요. 그녀는 자기 돈이 있는 집안 출신이라 재정적으로는 버티고 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긴장 상태죠.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것에 대해 그를 비난해요. 그가 그렇게 오만하고 그렇게 눈이 멀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해요. 저는 조용히 그 정보를 흡수했습니다. 제 일부는 어두운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김영철은 그가 받아 마땅한 것을 정확히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작고 조용한 다른 일부는 연민에 가까운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초의 서방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솔직히요, 김영철 대표는 그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넥솔에서 직장을 잃은 23명의 사람들은 아마도 그 중간에 끼일 자격이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와 남편을 모두 잃은 지우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그가 옳았습니다. 복수는 결코 정밀하지 않습니다. 항상 부수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항상 십자포화에 휘말리는 무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우와는 연락하고 지내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조금요. 그녀는 잘 지내요, 서준 씨. 사실 정말 잘 지내요.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고 혁신적인 연구를 발표하고 있어요. MIT 교수인 누군가도 만났고요. 행복해 보여요. 그 소식은 저를 슬프게 해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우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통제적인 아버지와 재력을 무기로 사용한 남편,
모두로부터 자유로워져 처음부터 가졌어야 할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위해 기쁘네요. 제가 말했고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서방은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몸 조심해요, 박서방. 그리고 참고로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그것을 얻은 방식은 의문스러웠지만 당신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는 사실은 결코 아니었죠. 그가 떠난 후 저는 1시간 더 빵집에 앉아 길을 지나는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송도는 화창했고 겨울이 존재했다는 것을 잊게 만드는 완벽한 봄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제게 정의를 주었지만 평화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철은 그의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지만 저 또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으로, 잠 못 이루는 밤으로, 제가 결코 의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제 힘을 사용했다는 의식으로 말입니다. 저는 전화를 들어 제 변호사인 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변호사님, 저를 위해 조사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넥솔에서 해고된 직원들이요. 연락처 정보가 포함된 전체 목록을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보상기금을 만들 겁니다. 5억 원을 그들 사이에서 근무기간과 재정적 필요에 따라 나눌 겁니다. 익명으로요. 박 대표님, 그것이 일어난 일을 되돌리지는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처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을 도울 겁니다. 2주 후 기금이 설립되었습니다. 넥소라의 각 전 직원은 회사의 변화로 인한 영향을 인지한 익명의 투자자로부터의 보상이라는 설명이 담긴 편지와 함께 수표를 받았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무언가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전쟁의 부수적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작은 발걸음이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고 감정적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편지, 감사의 메시지, 그 돈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받았습니다. 한 실험실 기술자는 아들의 학비를 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한 주니어 과학자는 플로리안나폴리스의 새 직장으로 이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각 이야기는 행동에는 파문이 있으며 우리가 결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삶에 닿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12월, 김영철과의 마지막 대결 후 1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예상치 못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그녀의 주소에서 보낸 지우의 편지였습니다. 봉투를 열 때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편지는 제가 잘 아는 섬세한 필체로 손으로 쓴 짧은 글이었습니다. 서준 씨에게 넥소라 직원들을 위해 당신이 만든 기금에 대해 들었어요. 친절한 행동이었어요. 친절함 이상으로 올바른 행동이었죠. 저는 지난 1년 내내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생각했어요. 제가 한 선택들, 제가 하지 않은 말들, 우리가 잃어버린 결혼 생활에 대해서요.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것을 이해했어요. 당신이 옳았어요. 나는 당신 대신 아버지를 너무나 여러 번 선택해서 결국에는 구할 결혼 생활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투자를 철회했을 때 그건 잔인함이 아니었어요. 그건 당신이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 마침내 자신을 방어한 것이었죠. 아버지가 지난주에 전화했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받았죠. 그가 울었어요. 서준 씨, 모든 것에 대해 사과했어요. 당신을 대한 방식, 넥솔에서 내 경력을 망친 방식, 그의 자존심이 중요한 관계들을 망치게 둔 것에 대해서요. 그는 중요한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했어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다가요. 저는 아직 그를 완전히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당신에게 걸맞은 아내가 되어주지 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를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평화를 찾기를 바라요. 제가 결코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을 변호해 줄 사람을 찾기를 바라요.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도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마음을 담아, 지우. 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우는 해야 할 모든 말을 했고 저는 정말로 중요한 유일한 것을 받았습니다. 사과가 아니라 인정이었습니다. 일어난 일은 우리 모두가 한 선택의 결과라는 이해였습니다. 김영철은 자신의 미래를 손에 쥔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무시당하고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웠습니다. 그는 존중이 당신이 요구하거나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통해 얻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방역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말입니다.
그리고 저도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저는 복수가 아무리 정당해 보여도 항상 무게를 지닌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힘은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동의 파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닿기 때문입니다. 저는 때때로 최고의 복수는 단순히 누군가가 자신의 성격의 자연스러운 결과를 직면하게 두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연민 없는 정의는 단지 다른 이름의 잔인함일 뿐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힘은 우리를 해친 사람들을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우리의 힘을 사용할지 그리고 언제 자비를 선택할지 선택하는 데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3년 후 저는 송도에서 성공적인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제가 하는 사업에 걸려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투자를 고려할 때 저는 항상 그것이 수익성이 있을지뿐만 아니라 그것이 올바른 일인지 자문합니다. 때때로 저는 여전히 공항 근처 사무실에서 일하는 김영철을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주변 사람들의 가치를 보지 못해 잃어버린 남자. 그리고 때때로 저는 보스턴에서 빛나고 있는 지우를 생각합니다. 마침내 그녀가 항상 그랬던 비범한 과학자가 될 자유를 얻은 그녀. 저에 관해서는 방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 종종 모든 힘을 가진 사람으로 끝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힘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때때로 진정한 힘은 당신이 검을 뽑을 모든 권리가 있을 때조차도 칼집에 넣어두는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사업은 성장합니다. 상처는 아물고 우리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되기로 선택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상기시키는 흉터를 남깁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복수가 결코 약속했던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책임감 어려울 때에도 옳은 일을 하고 분노가 정당화될 때에도 연민을 선택하는 것, 이런 것들은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들은 거울을 보고 돌아보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깨달은 바로는 어떤 복수보다도 항상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